5.18 민주화운동 43주기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설 등 광주에 대한 역사 왜곡은 더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는 JTBC가 마련한 광주 지역 대학생들과의 대담에서 자신의 가족들은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사라지기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코나 입으로 들어가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4급 암모늄 코로나 소독제는 3년 동안 요양원을 비롯한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뿌려져 왔습니다. 환경부와 질병관리청은 뒤늦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넉 달에 걸쳐 검찰 수사팀과 함께 국제 택배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범들을 추적해왔습니다. 오늘은 택배원으로 위장해서 밀수범들을 체포하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1호폰 8.8kg 밀테이크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요. 이거 사더라고요. 샀다고요.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항거, 투쟁을 이야기하고 5월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어머니들과 입장합니다.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하지만 날선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사실상 야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총집결한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약을 지키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폭력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모두 공연불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수록 공약은 변함없지만 폭넓은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원포인트 개헌은 코인 사태 등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43년 전 그날의 아픔을 가장 깊이 또 가장 오랫동안 가슴에 묻고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날의 어머니들일 겁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그날의 어머니들에게 바쳐진 노래 엄니가 울려 퍼졌고 어머니들은 또 울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43주년) 기념식장에 구슬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 2020년 발표된 가수 나훈아 씨의 엄니입니다. 5.18 희생자가 어머니에게 전하는 당부가 담겼습니다. 엄니 어째서 잠 못 자요 잠자야 꿈속에서 날 만나제 힘들어 살다 숨는데 기쁨도 여기 행사도 차라리 없으면 되겠다. 어차피 속이 상한 게 아들을 잃은 지 반평생 가까이 지났지만 그리움과 아픔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만질 수 있는 건 아들의 사진뿐입니다. 보고 싶으면서 말할 수가 없지요. 이러고 나이 먹도록 살 줄 몰랐어요. 자 우지 마시고 눈물은 그치지 못했지만 진상을 밝히고 5월 정신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이런 5월 어머니들의 노력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광주 분들에게 뭔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죄를 지은 듯한 이런 아픔.
광주를 찾은 이들은 희생자들이 목숨 걸고 지킨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길 바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금도 1980년 5월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책임자로 지목되어 온 전두환 씨가 진실을 외면하고 떠난 이후 왜곡은 더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4년 전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이후 아프다며 법정엔 나오지 않았지만 골프장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송학사에 대해서 모른다 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대표적인 주장은 북한군 개입설입니다. 책임자로 지목되어 온 전 씨가 아무 사과 없이 사망한 이후 빈소에서부터 망언은 되풀이됐습니다. 광주 시민 학살을 한 것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을 괴멸을 시켰다. 올해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광주 시민에게 덮어 씌우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폭도들이 전남의대 옥상에서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를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수차례 검증을 통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탄원을 그대로 따라 내려가면 바닥에 일치되는 탄원이 또 있어요. 그런 탄원은 헬기 위에서는 사격할 수가 없는 그런 탄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인정된 사실조차 부인하는 막무가내식 왜곡은 지금도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5.18에 대한 왜곡을 사실 가장 많이 접했던 사람은 아마 전두환 씨의 가족일 겁니다. 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얘기입니다. 전 씨의 가족 중 유일하게 광주에 사과했던 전우원 씨가 5.18을 맞아 광주에서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전우원 씨는 왜곡이 계속되는 건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모두 사라지면 왜곡이 진실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남편의 개인적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우원 씨는 JTBC가 마련한 광주 지역 대학생들과의 대담에서 전두환 씨 사망 직후 나온 이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한테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 메소드 연기를 하듯이. 가족의 생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아직까지도 80년 5월 당시의 신군부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북한군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해서 정말 소수의 희생으로 몇 천만 명 인구를 구했다. 이게 그분들의 입장이죠. 5.18에 대한 왜곡은 가족이 바라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진짜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게 되면은 저희 이제 가족이랑 제 가족 관계된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이제 뿌리고 왜곡시키고 하면은 그게 그냥 사실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돈이 없다던 전두환 씨의 설명과는 달리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자신의 가족에게 왜곡을 계속할 비자금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챙기고 부동산을 구매하고 그 수뇌부나 따르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 다 체계적으로 다 나눠주고 그것을 비밀리에 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는지. 2년 전 사과했던 이순자 씨는 광주에 사과한 전우원 씨에게 최근 메시지를 보내 주제 넘게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우원 씨는 5.18이 가족들 말대로 나라를 위한 결단이었다면 집권 이후 일들이 진짜 국가를 위한 것이었는지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위험한 코로나19 방역 소독제에 대한 JTBC의 단독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JTBC는 코로나 방역 소독제로 승인된 독성 화학물질 4급 암모늄에 대해 동물 실험을 하고도 환경부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사실을 전했습니다. 오늘 환경부가 해명했는데 당시 실험은 내년에 출시될 제품의 유해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왜 했는지를 떠나서 실험을 해봤는데 위험했다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야 되지 않았나. 문제점은 그대로입니다. 먼저 최광일 PD입니다. 2021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실험 보고서입니다. 환경부가 코로나 방역 소독제 물질로 승인한 4급 암모늄을 0.3 ppm 농도로 마신 동물들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0.193 ppm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오늘 환경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당시 실험은 2024년 살생물 제품들의 유해성을 사전 연구하기 위해서 벌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엔 관련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험 배경으로 공기 중 분무로 인한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는 언론 지적이라 명시돼 있습니다. 오늘 환경부는 이에 대해 보고서 작성 기술상 추진한 배경을 언급한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또 환경부는 자신들은 분사금지 권고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나 취재진이 접촉한 여러 지자체들은 현실적인 여건상 권고를 지키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지자체가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할 거라고. 지자체가 그 관리 감독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제 그거를 상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지자체들은 환경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분사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질병관리청과 협조해 안전한 소독제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네, 환경부는 해당 소독제가 위험해 보이니 뿌리지는 말고 바르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 금지와 권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권고에 그쳤기 때문에 특히 절대 뿌려서는 안 되는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도 여전히 해당 소독제를 분무 형태로 뿌려서 소독해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JTBC 취재진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4급 암모늄 성분의 소독제를 지금도 병실 등의 분사 형태로 쓰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2021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내부 실험에서 이 소독제를 흡입한 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결과를 알리지 않고 분사 금지를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일부 방역업체들의 홍보 영상입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누워있는 가운데 소독제를 뿌립니다. 현장에 나온 관계자 누구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방역할 때 이불을 덮으라는 설명도 합니다. 요양원 환자들은 보통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을 할 때는 이불을 덮으세요. 분사를 한 방역업자들도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걸 하고 나오면 정말 가슴이 쪼개질 것처럼 아파요. 이게 나오면 기침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시간과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환자를 다 드러내고 방역하고 3-4시간 있다가 환기하고 그리고 환자를 다시 다 병실로 모셔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노약자들이 이 물질을 들이마셨을 때입니다.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면역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폐에 손상이 되었을 때 그런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더 빨라지고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밀테이크하기가 지금 긴급 체포예요.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하루 평균 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JTBC는 넉 달에 걸쳐서 검찰 수사팀과 함께 마약 밀수범들을 추적했는데요. 어제는 국제택배로 마약을 들여오는 실태를 전해드렸고 오늘은 수사관들이 택배원으로 위장해서 밀수범들을 체포하는 현장입니다. 박병현, 연지환, 김지성 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수기 고급풍선에 숨겨오는 게 제가 보는 상황 이 속에 응입해서 이거 한 8kg, 8kg. 택배 배송지를 따라갈 시간입니다. 먼저 온수기 속 필로폰 주인입니다. 출발 전부터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관리사무소 2층으로 가면 되는 거죠? 예, 동문이랑 같이 챙겨갈게요.
차에서도 이어진 작전 회의. 기울을 채우고 한 사람이 지켜서서 움직이지 마. 거기 왜냐면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도 김포시에 도착했습니다. 한 팀은 계단, 다른 팀은 주차장에서 대기합니다. 우리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오피스텔 그거 엘리베이터 쪽 문 열어줄 수 있어? 택배원으로 위장한 수사관이 상자를 내립니다. 무거워 보이지만 범인의 눈에 띌 수 있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좀 천천히 들어가봐. 우리도 따라 들어가려고. 범인이 건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기다려. 카메라 그 승비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층 아닌가요, 계장님? 사람이 있어서 일부러 16층 나왔어요. 서명하세요가 체포 신호입니다. 신호가 왔습니다. 휴대폰 8.8kg 밀수입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요. 네, 이거 받으라고요. 했다고요. 네, 저 판이 안 찼어. 아, 판 어떻게 세면서 팔이 이렇게 되는지. 밀수범의 수갑을 채우고 바로 수색이 시작됩니다. 이 집에선 뭐가 나올까요? 범인은 50대 남성 이모 씨, 인천지검으로 연행됩니다. 이번엔 사탕과 풍선에 담긴 마약, 택배 주인을 찾으러 서울 강동구로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간에 카드 주셨으니까 카드라도 마시면 대체는 2시까지만 배달되고 잠시 후. 택배사마다 배송 시간이 다른 것까지 계산해서 출발합니다. 뛰는 밀수범을 잡으려면 날아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처 지금 배송 중인데 혹시 집에 계신가요? 이번에도 체포 신호는 서명해 주세요. 신호가 왔습니다. 일단 뜁니다. 뛰고 또 뜁니다. 여기 안에 마약 들어있어요. 마약. 그렇군. 네, 2.8kg. 모르는 척하지만 체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40대 남성 이모 씨도 조사를 위해 연행합니다. 이번엔 필로폰이 담긴 베개입니다. 출발 전 도주로 확인은 필수. 2층짜리 건물인데 있어요. 이쪽 이 길로 받는 사람이 없이 주소만 있습니다. 통장이 어제부터 이제 뜨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이 보고 있으면 이 언제 배달된다는지 알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요. 도착한 곳은 충남 서산의 태국 인촌. 잠복팀이 CCTV를 설치합니다. 이제 배송을 할 시간입니다. 평택에 있어요. 여긴 충남 서산하고 전혀 관계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배송. 물건은 덮고 이제 방을 빌려 잠복을 시작합니다. 범인이 눈치챌 수 있어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끼니는 김밥으로. 대여섯 개 먹어야 될 수도 있겠네. 마지막 식사였는데. 밤을 꼬박 세우고 이틀째 이어진 잠복. 그때 누가 택배에 손을 댑니다. 우리 인천지로 출근이면 누가 받아달래요? 선생님. 나는 몰라요. 장소를 옮겨서 좀 더 물어보기로 합니다.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는데? 어제 선생님 목통 같은 거 같으니까 이모과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박스를 왜 들어요? 아줌마 얘기 봐봐요. 봐봐요. 수사를 도와주는 건물 주인이 지켜서 만졌다는데 확인해보니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잠복. 범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봅니다. 캐리어 안감에 숨겨있던 마약 양이 8kg이었는데요. 붙잡힌 사람은 여행객으로 들어온 싱가포르 60대 남성입니다. 실제 적발된 외국인 밀수사범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해외 마약 조직들도 점점 우리나라를 마약 유통 경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압수한 마약들은 어떻게 처분할까요? 이거 몰수 명령 나면 폐기, 필로폰도 다 폐기하고 소각을 하거나 보호소직원이랑 같이 상관해가지고 동영상 촬영하고 소각 장면 다. 기존에 이제 밀수범들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봐야겠습니다. 대박이다 대박. 훌륭한 사람은 막 사는 거 같아요. 제가 파키스탄에 소금 시판을 받았어요. 내일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을 들여오는 건지 검찰에 체포된 밀수범들의 실체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끌족이 아파트 매수를 많이 했던 노원과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이 부동산 위축에 타격을 받아서 한동안 집값이 하락세였는데요. 최근 노원구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조심스레 나온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김지윤 기자가 가봤습니다. 3년 전 집값이 한창 오를 때 영끌족이 몰렸던 서울 노원구. 하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아파트 급매물이 쏟아졌고 가격도 크게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지난달 상계동의 한 아파트 가격은 3천만 원 올라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처럼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7%로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도강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포함된 동부권의 실거래 가격 지수가 오르고 주택 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런 매수는 특히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래한 것은 20대, 30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적고. 대출금리 하락과 규제 완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3% 후반대까지도 내린 상황입니다. 또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이 수혜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험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합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시장도 아니고요. 또 미국이 디폴트 난다는 그런 소문까지도 나면서 대외 경제는 불확실합니다. 실일 수요자 무주택자라면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렸다가 주택 매수에 나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JTBC 김지윤입니다. 요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식값도 오르고 또 배달비도 부담스럽다는 건데요. 이렇게 떠나가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배달앱 업체들은 할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최근 배달료는 10,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싸졌습니다. 4,900원, 5,000원? 최근에는 9,000원까지 봤었어요. 거의 국밥 한 그릇 가격까지 나와가지고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직접 매장으로 음식을 가지러 가는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요즘은 먼 데서도 픽업을 안 합니다. 배달비가 5, 6천원 되고 그러고 보면 음식값 자체가 2만 3천 되고 3만 원에 툭 되는 거죠. 배달 기사들은 당연히 주문을 한 건이라도 더 받으려 합니다. 콜 선택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선택했는데 요새는 그냥 잡히면 그냥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확산할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소비자들이 배달 서비스 이용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부담 탓이 큽니다. 음식값은 계속 오르는 데다 배달비 부담까지 더해져 아예 음식을 안 시켜 먹는 겁니다. 실제 배달 거래액은 점점 감소해 지난 3월엔 지난해보다 13%나 줄었습니다. 9개월째 감소세입니다. 배달료가 부담스럽다는 소비자들의 이탈에 배달앱 운영사들은 할인 경쟁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자사 멤버십 회원에게 배달료를 할인해주거나 묶음 주문을 할 땐 배달료를 낮추는 식입니다. 아예 단골 손님을 타깃으로 매달 9,900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무료 배달을 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달료를 깎아준다고 해도 소비자의 지갑을 다시 열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 꼭 있는 해열제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달에는 진균이 나오더니 이번엔 가루와 액체가 잘 섞이지 않는 제품이 판매 중단됐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대원제약이 만드는 콜대원 키즈펜 시럽입니다. 흰색 약가루와 맑은 액체가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왔다는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식약처가 점검을 해봤더니 상분리 현상이라고 불리는 가루와 액체가 분리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약을 먹어도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잘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약되는 주성분 양이 다소 적거나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균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제조와 판매 모두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제품입니다. 판매 중인 약도 거둬들여야 합니다. 대원제약이 의뢰를 받아 만드는 다나젠의 파인큐 아세트펜 시럽에도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달에는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동아제약 챔프 시럽도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시럽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진균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천안에 있는 위험물 취급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 6명이 다쳤는데 이 중 2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기둥을 만들며 치솟습니다. 화염은 건물 전체를 뒤덮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아크릴 접착제 제조 공장입니다. 펑 소리가 난다는 옆 공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던 직원 6명이 다쳤습니다. 2명은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 공장은 위험물 취급 업체로 안에는 합성 수지 등 불이 잘 붙는 물질이 많았습니다. 위험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가열되면서 폭발한 거거든요. 유해 물질 유출 우려에 환경부 금강유역 환경청이 살펴봤는데 다행히 밖으로 퍼지진 않았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헤어진 다음 날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폭행까지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지만 알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작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주거 침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효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오더니 계단을 올라 건물로 들어갑니다. 사귀던 사이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찾아간 겁니다. 비밀번호는 전에 사귈 때랑 똑같았었어가지고 A씨의 목 부위 등엔 피멍이 들었습니다. 저를 밀치고 목도 졸랐었고 기절한 상태에서 이제 성추행도 하고 뺨도 때리고. 살려달라는 A씨의 목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남성도 맞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두 사람 모두 상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남성의 주거 침입 혐의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성 측은 A씨의 집에서 사실상 동거를 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집에 찾아오거나 이런 거를 명백하게 거부한 상황이었어요. 가해자 측에서 오랜 기간 동거를 해왔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만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사귀던 시기에 알게 된 비밀번호로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 현관에 들어갔던 남성에 대해 주거 침입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거에 침입한 목적이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더더욱 주거 침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성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문틈으로 철사가 들어오고 문고리를 열려고 했던 사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한 부동산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경매에 나온 집 상태를 확인하려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현관문 틈새로 쑥 들어온 철사. 둥글게 만든 고리로 문 손잡이를 당겨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너무 놀라고 어제 손이 진짜 발발발 떨린다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경찰은 하루 만에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그제 오후 CCTV에 찍힌 회색 조끼 차림의 이 남성입니다.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문 앞을 서성입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지나가다 열어준 현관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다시 나와 가방을 챙겨 들어갑니다. 이렇게 피해자 집 문 앞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동산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 말대로 부동산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에는 경매에 나온 집 상태를 확인하려는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철사를 넣어 문을 열려 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내일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일본이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쓰일 먹거리를 공개했는데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산 식자재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관광물산교류협회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G7 정상회의 때 제공되는 후쿠시마산 먹거리라며 우유과자와 구슬양갱, 탄산수, 복숭아 음료수 등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후쿠시마 지사도 이번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먹거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各国要人の食事に県産食材などを活用するほか、国際メディアセンターにおいて福島県のお酒や加工食品などを提供すると伺っています。 일본은 지난달 열린 G7 디지털 기술장관 회의 때도
후쿠시마산 광어스시와 복숭아 음료를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 때도 선수촌 식당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이 국제행사 때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내놓는 건 안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여러 차례 후쿠시마산 음식을 직접 먹으며 홍보전에 나섰지만 당시 일본에서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아직까지 일본 측한테 정상회의 식재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선규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의원의 선거회계 책임자가 지난 총선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찰 무마를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도 공무상 비밀 누설이 유죄로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요즘 서울 밤거리 곳곳에 5cm짜리 하루살이떼가 많습니다. 사람을 물거나 병균을 옮기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불 켜고 장사하는 상인들의 한숨이 특히 깊습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테니스장. 밤이 되자 조명 위로 희뿌연 물체가 날아다닙니다. 시민들은 옷과 머리에 달라붙은 벌레를 떼기 바쁩니다. 운동할 때 막 머리에도 많이 붙어 있고 몸에도 붙어 있고 이래서 옷 같은 데 붙어가지고 집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고 일부 시민들은 입을 가립니다. 불청객의 정체는 동양 하루살입니다. 몸 길이 3cm, 날개를 펴면 5cm에 달합니다. 그 얼굴에 이렇게 가리고 자전거 타요. 탁 쳐요. 그 막 눈에도 안경 뒤로 들어가고 막 들어가서 이제 쉴 때 이렇게 좀 보고 빼고 그래요. 불편하죠. 동양 하루살이는 주로 5월 중하순부터 활동하는데 올해는 기온이 일찍 높아지면서 나타난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저녁 8시가 넘는 시간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10분 정도 서 있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상의 하의 할 것 없이 빼곡히 동양 하루살이떼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여기 옆을 보시면 조명에도 그리고 취재진의 옷에도 이렇게 하루살이들이 빼곡히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처 상가 풍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간판과 가림막 위에 하루살이들이 눈처럼 쌓였습니다. 쌓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제 에어컨을 일단 일찍 틀어야 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잠실나루역 바로 옆에 있는 상가입니다. 바닥을 보시면요, 하얀 가루로 보이는 물체들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가까이서 보니 하얀 가루 모두가 동양 하루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쪽을 보시면요, 조명 아래 설치된 간판에도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내일 장사 준비를 위한 진열대 위에도 하루살이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상인들은 간판 불을 끄거나 장사를 일찍 끝냅니다. 10시까지 한 사람들이 8시 되면 다 닫아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는 불을 꺼놓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는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90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 하루살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한강변에 갈색띠로 보이는 물질이 둥둥 떠다닙니다. 동양 하루살이 애벌레의 허물입니다. 애벌레가 이곳에서 살다가 허물을 벗고 불빛이 많은 도심으로 날아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강유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살충제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한강물을 다 없애지 않는 이상 없앨 방법은 없죠. 지자체는 동양 하루살이가 사람에게 해롭지 않다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바닥에 떨어진 하루살이를 쓸어내고 있습니다. 일반 빗자루에다가 마대자로 그렇게 해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동양 하루살이는 빛을 좋아할 뿐 사람들을 물거나 병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무차별적으로 살충제를 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편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이었던 아들을 밤에 혼자 두고 모텔과 술집에 다녔던 사실을 남편이 뒤늦게 알고 고소한 겁니다. 최충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류모 씨는 지난해 여름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엄마가 없어. 저는 맨 처음에 이 아이가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확인해 보니 류 씨가 야간 근무를 할 때 아내가 아이를 집에 두고 외출한 겁니다. 그리고는 모텔과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5살이던 2019년부터 3년 반 동안 25번 벌어진 일입니다. 자기가 결혼 생활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나갔다가 한 번에 8시간 넘게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그 주황색 불을 하나 켜고 잤대요. 왜? 불을 다 끄면 너무 무서워서. 엄마를 찾다 다시 혼자 잠을 청하던 아이는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방임이라고 봤습니다. 공포를 담당하는 부분, 불안감을 담당하는 부분, 변형계의 손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류 씨는 아내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 안 합니다. 류 씨는 중학교 교사인 아내가 근무 시간 중 모텔에 간 정황도 발견해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류 씨의 아내는 결제를 받고 외출해 학교 업무에 지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LX 일렉트릭의 구자균 회장이 시속 160km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해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부장급 직원이 내가 운전했다면서 거짓 자백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페라리 한 대가 과속 카메라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 빨리 달려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이 번호판으로 확인한 차량의 주인은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 그런데 경찰 조사엔 이 회사의 김모 부장이 출석해 내가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사 차량도 아닌데다 구 회장 자택에 주차돼 있던 점 등을 들어 경찰이 추궁하자 김 부장은 나흘 뒤 거짓 자백을 했다며 자수했습니다. 회사 측은 회장의 지시가 아닌 부장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서 가서 얘기하다가 과태료 조금만 받으면 끝날 줄 알고 그냥 제가 했어요라고 한 거예요.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구 회장과 김 부장은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어제 새벽 광주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집단 난폭 운전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경찰에 붙잡고 보니 일부는 면허가 없었고 술도 마신 상태였습니다. 5.18을 맞아서 달리자는 SNS 글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오토바이가 경찰차 주위를 빙글빙글 돕니다. 체포하러 달려오는 경찰관을 조롱하는가 하면 작살하려! 쫓아가며 약을 올리다 차와 부딪히기도 합니다. 광주와 순천 등에 모인 폭주족들입니다. 지난밤 폭주 난동이 있던 도로입니다. 근처 주민들은 시끄러워 잠을 설쳤습니다.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오토바이나 자동차 할 거 없이 그 부앙 이렇게 하는 소리 창문을 내다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모이자는 SNS 글을 확인한 경찰이 곳곳에서 단속을 했지만 난동을 다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가 직결지였는가 봐요. 우리 다 막 모였어요. 모이는데 바로 막 도망가니까 쫓아가고. 28명이 붙잡혔는데 술을 마셨거나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8일에도 광주 도심은 폭주족들의 난폭 운전으로 마비됐습니다. 접촉 사고도 났습니다. 경찰은 8일과 어제 폭주에 나선 사람들이 같은 무리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중국에서 인기 많던 한 개그맨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경찰에 체포되고 연예계에서 퇴출됐습니다. 알고 보니 시진핑 주석이 사용한 말을 함부로 인용했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리 하우스는 중국 내 인기가 많은 유명 개그맨입니다. 최근 공연 도중 입양한 강아지 얘기를 꺼냅니다. 언뜻 이상할 게 없는 이 말 한마디로 중국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른 태도가 승리를 이끈다는 말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력 강화를 지시하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개에 빗대 풍자하면서 시 주석의 발언을 격하하고 중국군을 개로 묘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공연을 본 일부 관람객이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논란은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이 개그맨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고 베이징시 당국은 소속사에 한화 25억 원의 벌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중국 공연예술협회는 리하우스를 퇴출시키고 연예계 자율 정화에 나서겠다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시진핑 주석 3기 체제가 들어선 뒤 중국 사회의 검열과 통제가 더 거세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우리에겐 영화로 잘 알려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바닷속 4,000m 아래에 잠들어 있는데 현대 기술로 처음으로 실물처럼 복원했다고 합니다. 디이슈 시작합니다. 네, 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아직 두 해지만 매년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보수정당 대통령 때는 종종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부른 이의 많은 이로 싸운 거에 비하면 상당히 나아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기념사는 공허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먹고 사는 문제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5분이 조금 넘는 5.18 기념사에서 4분의 1가량이 광주의 AI와 산업적 성취라는 건 조금 공허합니다. 공허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늘 5월 정신을 강조해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나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직책이 적절하지 않은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 위원장의 왜곡과 망언이 계속된 것은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사실 자리에 맞지 않는, 그래서 그 의미가 조금은 공허해진 대통령의 기념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번 4.19 혁명 기념사에서는 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는데 사실 4.19 당시 이승만 정부는 학생들이 선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주 왜곡과 폄훼에 시달리는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서도 왜곡에 대한 언급 없이 번영과 지역 개발 얘기가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실용을 추구하고 좋아 빠르게 가는 추진력을 가진 대통령 스타일은 알겠지만 4.3도, 4.19도, 또 5.18도 우리가 매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Korea Republic.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 그런데 조편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자 축구의 강호, 북한이 같은 B조에 편성됐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19번 만나 딱 한 번 이겼던 상대입니다. 40번 넘게 만나 딱 4번 이겼던 중국도 한 조가 되면서 쉽지 않은 도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공은 둥글다는 말을 기억해야겠죠?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선 내일 아침이나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올라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하늘 상태는 흐렸다가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이 제주도에서는 오전까지 순간 풍속 시속 70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서쪽 지역은 기온이 높지만 동쪽 지역은 강릉 19도, 대구 25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가끔 구름 끼는 가운데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요즘 들녘에선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 지난 일요일 강원도 철원에서 모내기 하는 모습입니다. 모내기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물이 넉넉해야 하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의 전국 누적 강수량은 336mm 정도로 평년보다도 더 많습니다. 특히나 지난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내린 비로 남부 지역 가뭄이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가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저수율이 많이 올랐지만 전체 평균 저수율 64%로 평년 수준보다 9%포인트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섬진강댐 저수율은 23.8%로 가뭄 재난위기 경보 주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모내기는 4월에서 6월까지 이어지는데요. 기상청은 앞으로 남은 5월은 평년 수준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6월 초는 평년보다 다소 많은 비가 내릴 확률이 높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